여러분, 지금 월가에서는 은값을 두고 역대급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제가 작년 7월 은값이 온스당 $60 선일 때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전망이 적중하며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러한 전례 없는 폭등장조차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며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월가의 분석입니다. 오늘은 월가의 큰손들이 주목하는 은값의 미래 전망과 더불어 우리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승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이 요동치고 있으니 딱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자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를 넘겼다는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100라는 숫자가 주는 시각적인 충격도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파헤쳐야 할 핵심은 바로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뉴스에서는 달러 약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떠들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미친 듯한 폭주를 온전히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거대한 구조적 원인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이라는 금속의 사회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은은 금의 그림자에 가려진 2등 귀금속이자 가난한 사람들이 금 대신 사는 저렴한 자산이라는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부로 그런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은은 AI와 반도체,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심장을 돌리는 전략적 핵심 광물로 재탄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교계의 귀족이었던 은이 이제는 전장을 진두지휘하는 강력한 장군으로 신분이 격상되어 산업의 최전선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독특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거시 경제적 상황부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 글로벌 은시장 보고서와 세계 평화지수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현재 국가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대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전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하며 협력하던 아름다운 시절은 막을 내렸고 이제는 서로 담을 쌓고 자원을 무기로 휘두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가 분쟁과 폭력으로 인해 허공에 날려버린 돈이 무려 19조 9,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조차 힘든 이 천문학적 액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의 11.6%나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100만 원을 힘들게 벌면 그중 11만 원 이상을 서로 싸우고 전쟁을 수습하는 비용으로 길바닥에 버리고 있다는 소리죠.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사망 관련 비용은 4배, 난민 수습 비용은 2배 넘게 폭증했을 정도로 세상은 더욱 살벌하고 불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쪼개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이 화폐가 아닌 내 손에 깸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찾게 됩니다. 현재 은시장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허리케인이 동시에 몰아치며 가격을 성층권 너머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의 숨통을 조여버리는 중국발 쇼크이고 두 번째는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하는 삼성발 기술혁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허리케인은 바로 우리 화폐 가치를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현상이라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거대한 동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은 가격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퍼펙트 스톰의 한복판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뜨거운 불길인 공급 측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중국 정부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무시무시한 조치를 전격 발표했는데 그것은 바로 은 수출의 전면 통제였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 재련 용량의 60%에서 70%를 쥐락펴락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나라이기에 이 발표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이는 마치 사막의 유일한 우물 주인이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가족만 물을 마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제 은을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히토리와 같은 국가 안보 직결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생산에 미친 듯이 은이 필요한 상황이라 자신들의 산업을 위해 수출문을 닫아버린 실리적 계산이죠. 이로 인해 현재 상하이와 런던 시장의 은 가격이 서로 따로 노는 기현상이 벌어지며 글로벌 공급망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100달러나 되니 광산에서 더 많이 캐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은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가격을 폭등시키는 무기인데 바로 은 생산의 독특한 구조인 부산물 성격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0% 이상은 은광산이 아니라 구리나 아연, 금을 캐는 과정에서 덤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유하자면 햄버거 세트를 시켜야 나오는 감자튀김과 같아서 감자튀김이 더 필요하다고 배도 안 고픈데 햄버거를 수천 개 주문할 수는 없죠. 즉, 구리 광산이 경기에 따라 문을 닫으면은 가격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솟아도 은의 절대적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공급의 비탄력성이라 부르는데 수도꼭지를 틀듯이 공급을 즉각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기존 광산의 등급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환경 규제 탓에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공급의 통로가 꽉 막힌 상태에서 2016년과 그 이후에도 은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셈입니다. 공급이 이렇게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수요 쪽에서는 삼성 SDI가 쏘아올린 전대미문의 기술혁명이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공급이 이렇게 절벽 끝에 서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요 쪽에서는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허리케인이자 은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삼성 SDI의 기술혁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왜 월가의 큰손들이 그토록 은의 확보에 목을 매는지 단박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인공은 리튬이었고 은은 그저 전기가 잘 통하게 돕는 조연급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기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고작 20개에서 50 정도로 반지 몇 개 녹인 수준이었죠. 그런데 차세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삼성 SDI가 개발한 기술의 핵심은 배터리 내부에 은, 탄소 나노 복합층이라는 특수한 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리튬 이온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최고급 은으로 포장된 고속도로로 만들어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은 길어지고 충전 속도는 빨라지며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기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100kW짜리 배터리 팩 하나를 제작하는데 무려 1kg, 즉 1년계 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전기차 한 대당은 사용량이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폭증하게 되는 셈이죠. 만약 전 세계 전기차의 단 1%만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된다고 가정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매년 수천 톤의 은이 다른 곳도 아닌 오직 배터리 공장 하나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야만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광산에서 1년 동안 캐내는 은이 대략 26영톤인데 배터리가 이 공급량을 집어삼키는 꼴입니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 역시 효율을 높이려면 은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기술의 역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서버 냉각 시스템에도 은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하는 최고의 금속이며 이는 구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입니다.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은은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자산이 된 것입니다. 공급은 중국이 막고 수요는 삼성과 AI가 폭발시키는 이 상황을 월가는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라 정의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을 들여다보면 이 퍼펙트 스톰에 기름을 붓는 진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돈 그 자체의 가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고 물가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월가의 전문가들이 진짜 주목하는 지표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슈퍼코어 CPI라는 숨겨진 수치입니다. 경제의 바닥에 깔린 진짜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여전히 3% 위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물가가 이렇게 끈적하게 버티고 있으면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깎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물가 상승분을 빼고 나면 사실상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가의 큰손들은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종이 화폐를 버리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이 그 역할을 독차지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왔지만 이제 금은 너무 비싼 몸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산가들의 시선은 금의 옆자리에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금은 저만큼 날아갔는데 산업적으로 훨씬 쓸모있는 은은 왜 아직 여기 있지? 라는 의문이 투자를 부추긴 것이죠. 이를 수치로 증명하는 계기판이 바로 월가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확인하는 금은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금값 하나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비율의 역사적 평균은 대략 60대 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비율은 80에서 100까지 치솟으며 은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은값이 올라 이 비율이 48대 1까지 내려왔지만 과거 폭등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지난 2011년 은값 폭등 당시 이 비율은 30대 1이었고 1980년에는 무려 17대 1까지 좁혀진 전적이 있습니다. 만약 금값이 지금 수준만 유지하고 비율이 30대 1로 돌아간다면 은값은 160달러를 가볍게 넘기게 됩니다. 즉, 역사적 관점에서 봐도 은은 금에 비해 여전히 저렴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제 월가는 단순히 산업적 수요를 넘어 화폐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은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물 시장의 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세계 최대 은 거래소인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의 창고 상황입니다. 이곳 창고에 쌓여있던, 즉 주문 즉시 꺼내줄 수 있는 등록 재고가 2020년과 비교해 무려 70%나 급감하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이제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종이로 되는 증서를 믿지 못하고 만기가 되면 실제 은덩어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뱅크런처럼 은 보관소에서 실물을 찾아가려는 이른바 볼트런, 월트런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 은은 없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지니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현재 100달러 돌파의 진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진짜 선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가장 공격적인 쪽은 코인 코덱스와 같은 알고리즘 모델들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를 포함한 이들은 은값이 200달러를 넘어 240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종이, 화폐 시스템이 신뢰를 잃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은이 다시 진짜 돈의 지위를 되찾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시티그룹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적인 투자 은행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110달러에서 120달러 선을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폐 시스템의 붕괴보다는 공급망 차질과 삼성 SDI 등이 주도하는 산업적 부족 현상에 더욱 집중하여 가격을 분석합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월드뱅크처럼 은값이 다시 40달러 선으로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비관론자들도 존재하죠. 그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은의 산업적 수요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압도적인 주류 의견은 이번 상승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은이 가진 독특한 이중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은은 경기가 좋으면 산업 수요가 터져서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터져서 오르는 양날개를 모두 가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호황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의 쌀로서, 불황기에는 달러를 대체할 금의 형제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를 명분을 갖게 된 유일한 자산이죠. 신분이 귀족에서 장군으로 바뀐 은은 이제 현대산업과 금융 시스템 모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부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무턱대고 현재의 고점에 모든 자산을 쏟아부어야 할까요? 월가는 절대로 미래를 한 가지 길로만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투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냉정하게 접근해야 하죠. 단순히 운에 맡기는 투자는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확인하는 계기판을 우리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월가 기관들이 자금을 집행하기 전 반드시 검토하는 3가지 핵심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은값 폭등의 파도 앞에서 무턱대고 100달러라는 고점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배터리 양산과 중국의 수출 봉쇄가 맞물려 은값이 200달러까지 수직 상승하는 산업적 패닉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은이 금값의 상승세를 뒤늦게 따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화폐적 우상향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은
대체 기술의 등장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은값이 다시 6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는 대체제 쇼크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뉴스에서 삼성의 배터리 수율 확보나 태양광 업체의 기술 변화를 찾아내며 시장의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개별 주식보다는 돈의 흐름이 집중되는 섹터와 대장주 위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은 가격의 변동성 그 자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정직하고 기본적인 선택지는 바로 SLV ETF입니다. 더 공격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은값이 10% 오를 때 수익이 몇 배로 증폭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진 광산 기업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광산주인 PAAS는 실제 광산을 운영하기에 은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운영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한다면 광산 회사에 자금을 대고 은을 싸게 받는 권리를 가진 WPM이 적합합니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전 세계 주요 은 광산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SIL ETF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은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고려 아연이 숨겨진 은 수혜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가 없다면 TIGR 금은 선물과 같은 ETF를 통해 원화로도 충분히 편리하게 은 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은은 하루 만에 10%가 오르고 15%가 폭락하기도 하여 악마의 금속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산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빚을 내거나 당장 다음 달에 사용해야 할 급한 돈으로 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월가 보고서가 강조하듯 투자는 변동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유 자금과 강인한 멘탈을 가진 분들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이 가난한 자의 금에서 미래 산업의 쌀이자 핵심 전략 자산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 쇼크와 삼성의 수요 혁명,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은값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죠. 금은 비율과 과거 고점을 고려할 때 100달러라는 가격은 여전히 은의 거대한 상승 여정 중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타 저와 함께 진정한 부자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